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도 잘 보내셨지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2주차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한 주 이렇게 전에 녹음을 하는데 제가 이제 1주차 확인을 해보니까 한 2명 정도가 강의를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체킹하고 또 연락을 할 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강의가 또 몰아서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밀리면 또 나중에 많이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또 이렇게 뭐 시간이 여러 가지 또 바쁜 가정에도 있겠지만은 그 시기를 또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 또 강의 듣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시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3장 청소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보다도 많겠지만은 아주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7개 정도로 해서 대책까지 문제가 뭐고 대책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학교 폭력의 의미를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이라는 건 이 순기능적인 것과 역기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적인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학교라는 순기능적인 어떤 단어가 있고 폭력이라는 어떤 그런 역기능적이라는 이런 단어가 합성어돼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학교와 관련된 폭력.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은 학교와 관련된 이제 폭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의 공식적인 어떤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물리적 위치라든지 어떤 공간적 장소를 우리가 지칭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폭력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물리적 힘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 행위라 우리가 폭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폭력이라는 것은 직접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어떤 지위와 권력,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어떤 지위와 권력, 이것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를 주는 모든 것을 우리가 폭력에 이제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공간적 장소인 학교와 그다음에 물리적, 심리적, 구조적 폭력이 결합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용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어떤 그 대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하기는 너무 이제 시간이 이제 짧으니까 일단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폭력에 대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는 학교 내외에서 그러니까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건데 거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상해라든지 폭행, 감금, 그다음에 협박, 악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이 심부름과 성폭력, 그리고 여기는 따돌림, 그다음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이제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학교 폭력 예방 및 재정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제2회 1호에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여기서는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좁은 의미로서의 학교 폭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좁은 의미에서 학생 폭력은 학생들 간에 이루어지는 이 물리적인 이런 고통을 동반한 다양한 어떤 그 신체의 폭력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뭐 상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언어적인 것, 사이버, 음란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여기에서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신체적 폭력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학교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그다음에 성적, 정신적 폭력, 그다음에 집전 따돌림, 금품 갈취 이런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이런 폭력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제는 학교 폭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가해 학생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 학생.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자, 그 가해 학생은 여기에서는 뭐 또래 괴롭힘이라든지 어떤 그런 집단 따돌림 이런 어떤 학교 폭력 행동을 주도적으로 가하거나 동조하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협조하는 학생 여기에 이제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가해 학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항상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 피해자. 그래서 이 가해자는 막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적극적으로 여기에 가담하고 협조하고 동조하는 학생, 학생을 우리가 이제 예민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지만 실적으로 보면 현재는 요즘에는 자, 또래 내에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우월성 또래 내에서 여기에서는 우월성을 드러내고 지지를 얻어서 이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더 많다는 거죠.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해 학생의 어떤 그런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 적대 관계 학생들에게 이 징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제 적대 관계 학생에게 징벌을 가는 것이다. 신체적이고 아까는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신체적인 것부터 여러 어떤 성적인 것부터 사이버서부터 뭐 다 이런 어떤 언어적인 것부터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 상대 학생에게 항복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신이나 또는 다른 학생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학교 내에서 폭력을 가해한 학생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학생들의 어떤 면에서는 그 뭐 우상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학생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그 가해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가해를 이제 다 그 피해자들의 학생이죠. 그들 밑에 어떤 면에서는 와서 뭐 무릎을 꿇는다기까지는 뭐하지만은 거기 가서 어떤 그런 그 우상화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가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폭력 가해 학생들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들은 어떠냐면 자, 또래를 지배하거나 물건 혹은 이 지위를 얻기 위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이 공격적 행동을 보이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이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 조절 및 통제 능력이 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정당화한다는 거죠. 정당화.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에 대해서 이 교칙을 지키지 않고 그다음에 반항하죠. 반항하고 고집이 센 이런 학생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해 학생 특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해 학생들의 그 어떤 부모와 형제들 간의 그 가정 구성원들이나 이웃의 어떤 폭력 행동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해 학생들 부모 형제 이제 부모나 형제들이 형제나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 누구라든지 이웃의 어떤 폭력 행동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정적이보다는 어떤 뭐 비난이라든지 어떤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일관성이 결여된 어떤 부모 양육 태도를 경험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돼요? 미성숙해서 공감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고 그다음에 성적이 좋은 편이며 교사에게 크게 반항적이지 않은 등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학교 생활 어떤 그런 적응과 학업에 큰 문제가 없는 가해 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원만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은 이 가해 학생인 어떤 비중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해 학생들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성이 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행위, 자기의 어떤 행동에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고 뭐 이런 이제 이런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해 학생의 이제 특성을 이제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해 학생 청소년의 폭력 중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 그 폭력의 구성인 특성인 중에서 이제 피해 학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 학생은 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집단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가해진 행동으로부터 이 피해를 당한 학생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발달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어떻게 돼요? 부정적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요. 높은 우울감과 그다음에 낮은 자존감과 자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동적인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휘의 집중력이 어렵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또 다시 이런 어떤 그 가해를 하지 않을까 또 다른 것으로 이런 어떤 가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그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무력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축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이제 기피하는 이런 대기피 성향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고 그다음에 가인 행동적인 어떤 특징을 보인다고 가인 행동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걸 하지 않으면 저 학생이 다시 한번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더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족 형태를 우리가 보면 어떤 형태가 있느냐면 이런 어떤 그 구조적으로 이런 어떤 결손이라든지 그다음에 결손 가정 그다음에 이런 결손이나 해체된 가정에서 양육되었거나 그다음에 권위적인 어떤 부모의 양육 태도와 학대라든지 방임을 당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로 인해서 불안정하고 애착이 형성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신감과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반대로 가인 보호로 인해서 지나치게 의존적인 이런 어떤 의존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또래라든지 어떤 교사와의 친밀도도 낮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런 어떤 폭력에 의해서 피해 확률이 높아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청소년 학교 폭력의 이 피해 학생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약하고 수동적인 성향을 가진 이런 유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약하고 수동적인 성향을 가진 이 학생들은 자신의 사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대개가 어떻게 돼요? 자아 존중감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감, 그다음에 무기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돼요? 강압적이고 복종을 강요하는 학생들의 어떤 표적이 계속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학생은 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돼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속적인 피해와 괴롭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그 유형의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으스대고 우쭐대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을 가진 유형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 학생의 유형인데 이런 학생은 잘난 척하며 본인이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서 타인을 무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려와 이해심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서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다음에 사사건건 어떻게 돼요? 충돌하기 때문에 다수에게 외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한 어떤 이기심을 고치지 못하는 유형의 여기에는 피해 학생의 유형이 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또래 안에서 큰 마찰로 이제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불안감과 공격성을 동시에 표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피해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또 다른 학생에게 행동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학생들의 어떤 유형들을 우리가 이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의 그런 유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자, 피해 학생이면서 우리가 이제 가해 학생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학생 폭력의 피해인과 동시에 가해 학생들의 이제 이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특성을 살펴보면, 자, 이들은 어떠냐면 자신의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 의식 속에서 오는 이런 좌절감을 상대적으로 약한 대상에게 어떻게 돼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상쇄하려는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당했던 이 어떤 괴롭힘과 폭력 행위들로 인해서 이제 분노와 좌절감 이런 것들을 다른 학생에게 표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계속적인 폭력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해간다는. 그래 어떤 면에서는 그 먹이 사슬이 된다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어떤 학생이 밑에 학생들의 폭력을 가하면 또 이 학생은 어떻게 다른 학생들한테 폭력을 가하고 또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게 먹이 사슬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에서는 계속적인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자, 약한 자신이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어떤 약한 대상을 괴롭히는 행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당연시한다는 거죠. 당연시. 그래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자, 피해자 집단에 비해서 자기 효능감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기 개념 역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분노와 불평이 있고 그다음에 억울함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복수심 이런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 부정적인 이 감정을 다른 학생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출할지 모르는 이 상황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를 놓인 유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힘들고, 그리고 또래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보이는 이러한 어떤 피해 학생이면서 가해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일부 학생이 사랑이 결핍되고 또 알코올 혹은 도박 중독의 어떤 그런 부모에게 양육되거나 그다음에 폭력에 노출된 이러한 불우한 가정의 피해자란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적이고 획일적이고 기형적인 이런 쏠림 현상이 입시 위주 이런 어떤 그 학교 교육의 피해자라는 인식의 목소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학생이면서 가해 학생은 계속적으로 이 어떤 그런 연쇄적인 이런 어떤 좌절감을 맛볼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방관자입니다. 자, 방관자는, 자, 학생들은 학교 폭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학교 폭력과 또래의 어떤 그런 괴롭힘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방관자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상황을 지켜만 보는 이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관자는, 자, 학급 내에 대다수의 학생은 이 폭력과 괴로움을 보고도 어떻게 돼요? 침묵 또는 방관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방관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타인의 일에 무관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이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어떻게 돼요? 회피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회피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복잡한 일에 관여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기피해요. 그리고 관여해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섣불리 폭력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들 그 방관자들은 자, 잘못 끼어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자신 역시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서 못 본 척하거나 묵인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어떤 그런 그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당하는 친구가 안쓰럽다고 여기지만 어떠한 행동도 실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 돼요? 개인주의 경향의 어떤 확산, 그다음에 약자를 위한 인도주의 정신이 결여되어 가는 이런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더 확산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지하철이라든지 근데 지하철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공 장소나 어떤 그런 그 길가에서 이런 어떤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곧 내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끔씩 지하철에서 그 무슨 얘기 들어서 그 학생에게 잘못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젊은 학생들이 어른을 그냥 집단 구타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앞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더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어떤 이러한 그 방관 제형은 학생들에 대해 어떤 계속적으로 이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 폭력의 괴롭힘 또한 어떤 그런 범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학교 폭력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학교 폭력에 이 정당화에 힘을 싣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방관자 학생들을 암묵적 동의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욱 강화하고 지속되는 경향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중간에서 어떤 심리적, 양심적 이러한 갈등을 겪고 심각한 어떤 무력감에 빠지는, 그리고 우울감과 대인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위협적인 학생이 이제 폭력 동조 집단에 합류할 것을 강요할 때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방관자로 남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여기 학생들에 대한 계속적인 주변에 폭력이 있는데 자기 혼자만 할 때는 남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더 이상의 어떤 방관자로 여기에서는 남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불평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학교에 여기에서는 이제 등교 거부가 이제 일어나고 등교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자, 방관자 집단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네 가지 어떤 유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해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 폭력이 참 너무 심하게 또 변해가고 있고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와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교권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 학생들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그 학생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이렇게 그 친구의 어떤 그런 또래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는 어떤 폭력적인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해 조력자다. 그래, 또래 괴롭힘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이 가해 학생을 조력하는 것, 조력하는 것이 가해 조력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해 강화자, 가해 학생에게 긍정적인 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가해 강화자. 그리고 순수한 방관자. 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침묵으로. 순수한 방관자. 그 다음에 피해 방어자. 자, 피해 학생의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가해 학생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근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피해 학생에 대해서 그들을 도와주면 자기도 또 언제 이렇게 가해를 올지 모르는데 이게 쉽게 가능할까요? 학생들 손에서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 학생을 저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피해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이런 어떤 먹이사슬이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 된 뭐 죄송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학교 폭력의 유형입니다. 자, 학교 폭력의 유형은 뭐 언어적 폭력서부터 해서 협박서부터 뭐 욕설, 그다음에 돈이나 물건을 갈취하고
때리거나 그다음에 특정한 장소에 가두는 행동, 강제로 신분을 시키는 행동, 그다음에 인터넷 채팅이나 이메일 혹은 어떻게 돼요? 휴대전화로 하는 그 욕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휴대전화로 하게 되면 이제 근거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어떤 폭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동영상을 착용해서 SNS까지 올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비방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교 폭력에서는 뭐 신체 폭력서부터 언어 폭력, 금품 갈취, 스토킹, 뭐 집단 따돌림, 성추행, 성폭력, 사이버 괴롭힘, 강제 심부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8개 정도를 하나씩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신체 폭력입니다. 자, 신체 폭력은 이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그다음에 도구나 이 흉기 등을 이용해서 다른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처를 내서 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 그래서 학교 폭력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여기에서는 발생하는 유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장난을 가장해서 뭐 이게 동료 학생들의 머리나 뺨을 때리거나 꼬집기, 그다음에 목 조르기, 뭐 신체를 손과 발로 때리는 이런 고통을 주는 행위.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강제로 특정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그다음에 특정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가두는 행위.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특정 장소로 뭐 데려가는 행위.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장난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뭐 발을 걸거나 그다음에 어떤 밀치기를 한다든지 뭐 침뱉기를 한다든지 옷이나 물건 이런 것들을 망가뜨린다든지 그다음에 가혹행위 이런 어떤 신체 폭력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가 이제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가해 학생은 장난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당한 피해 학생은 어떻게 돼요? 이 폭력 행위로 인식하게 되면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해 학생은 그냥 장난이라고 대수롭지 못하는데 장난이라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당한 학생은 이런 어떤 심각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당히 그런 어떤 폭력 행위를 인식한다는 이런 어떤 그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 쉽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장난하다 이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학교 폭력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유형들을 소개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정화 그다음에 어떤 그런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언어 폭력입니다. 자, 여기에는 뭐 욕설이나 뭐 비웃기, 은어로 놀리기, 겁주기, 위협, 협박, 뭐 별명 부르기, 상대방의 어떤 신체상의 이 특정 일부를 장난삼아 놀리거나 가장해서 그다음에 별명을 짓고 그다음에 수치심과 조롱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이 행위를 이제 우리가 언어 폭력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언어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선후배나 동급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놀림이라든지 조롱, 심한 욕설, 비난, 헐뜯기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이 학생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런 어떤 놀림을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뭐 페이스북,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죠. 그다음에 트위터, 그다음에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의 악생 이제 올리거나 여기에 따라서 뭐 악성 댓글을 달아서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여기에는 이제 사이버 폭력도 요즘에는 이제 추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언어 폭력은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정서나 그 사람의 어떤 피해 학생의 정서나 감정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이 반응을 일으키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 폭력 유형을 우리가 이제 언어 폭력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언어 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지요. 직접적인 신체를 가하지 않지만 피해 학생이 어떻게 돼요? 야, 죽고 싶어? 죽여줄까? 뭐 죽을래 등 이런 어떤 직접적인 신체의 위협이 느껴지는 이 협박성 언행을 문자나 인스타 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여기는 언어 폭력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해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녹음을 했다 그러면 너 죽일래 뭐 이런 게 따르면 이거 폭력입니다. 폭력. 그래서 이것도 신고를 하게 되면 또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학생도 있지만 그래서 피해를 당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 학생들이 뭐 이런 핸드폰을 뭐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뺐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런 동영상과 관련된 이런 그 사이버 폭력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는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도 이제 언어 폭력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는 금품갈취입니다. 자, 금품갈취는 자, 피해 학생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이 공포심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금전이라든지 의류, 문구류, 그다음에 이제 본인 피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을 위협하거나 빼앗거나 빌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피해 학생의 물품을 어떻게 돼요? 망가뜨리기, 그다음에 다른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오라고 시키는 어떤 그런 폭력, 유형, 이런 공갈죄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품의 갈취는 보통 어떻게 돼요? 폭행, 상해죄를 우리가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도와 유사한 이러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 폭력 범죄의 주요 형태로서 여기서는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빠졌네요. 강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폭력 범죄가 중요한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또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그래서 이러한 스토킹은 이 피해 학생이 이 싫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공포성을 조성하는 이런 어떤 그런 정신적 폭력, 어떤 정신적인 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이제 스토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킹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심각한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연애, 데이트 폭력, 데이트는 그런 거로 인해서 이루어져가지고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도 살해하고 자녀까지 살해한 경우가 상기동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계동에서 이러한 현상은 요즘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의 어떤 위협과 협박에는 어떻게 돼요? 살해 위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후에도 이런 어떤 심각한 이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이런 어떤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벌은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처벌은 뭐 구류라든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그다음에 경범죄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처벌정이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강력한 처벌 조항이 이제는 이 스토킹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제 어떤 그런 그 사랑을 빙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트 폭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지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스토킹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강력한 처벌 조항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또 사항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집단 따돌림입니다. 자, 집단 따돌림은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자, 집단 따돌림은 학교 교실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약하다고 인식되는 이 특정 학생이라든지 혹은 특정 집단의 학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행하는 행위가 이제 우리가 집단 따돌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따돌림의 유형은 우리가 이런 어떤 그 5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배형입니다. 피해 학생을 자신의 어떤 지배 아래 두고자 하는 유형. 지배형. 공격형은 피해 학생을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하고 위협하는 유형으로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때리기, 욕하기 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조롱형은 피해 학생이 개인적인 신체 특징을 집요하게 아주 놀리고 조롱하고 희화해서 어떻게 돼요? 피해 학생이 듣기 어떤 기분 나쁜 별명을 부르거나 괴롭히는 유형, 이런 것들을 조롱형이라고 하죠. 계속적으로 뭐 별명을 줘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어떤 그 부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주 상당히 나쁜 그런 어떤 따돌림에 해당된다 할 수 있죠. 자, 소외형은 집단에서 피해 학생 혹은 피해 학생과 친한 친구까지 배제시키면서 이제는 어떤 괴롭히는 이런 어떤 유형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학생들 친구 또래 집단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 다 이 배제하는 걸 소외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남게 만드는 거죠. 이런 따돌림 현상에서 소외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장난형. 자, 철저히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만 장난으로 가장된 괴롭힘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의 물건이라든지 돈을 숨기고 어떤 면에서는 말마다 놀리고 그다음에 면박 주고 그다음에 피해 학생이 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엔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여기 뭐 교단이 있고 이제 쭉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책상이 있고 그러니까 청소를 하잖아요. 그럼 청소를 이렇게 한다면 야 너 저쪽으로 가 또 뭐 끌어내고 계속해서 뭐 이쪽에 가서 하면은 또 너도 저쪽으로 가라 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이런 어떤 괴롭힘을 어떤 면에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걸 방해하고 뭐 이 학생이 줄을 맞추려면 너 저쪽으로 가라 뭐 해서 우리가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가 유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이제 집단 따돌림 유형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성폭력입니다. 자, 성폭력은 뭐를 성폭력으로 하느냐면 성을 매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신체적, 그다음에 언어적, 그다음에 또 심리적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모든 것들을 성폭력과 관련돼서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폭행은 다른 유형의 폭력 행위보다 신체적, 그다음에 정신적 피해가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지속되고 매우 심각한 이 폭력 행위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폭행은 피해 학생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해지는 이 성적 모멸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굴욕감, 수치심을 주는 신체적 접촉, 성희롱, 그 다음에 성적 행위, 음담 패설, 그 다음에 성기 노출, 음란 전화, 강제로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유사 성행위 등을 포함한 강범위한 이 개념을 우리가 성폭력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지만 이건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것까지 모두 포괄한 것이 이제 성폭력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아동 청소년의 성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이라든지 병원에 어떻게 돼요? 신체적, 정신적 피해 상황과 과정을 알려줘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받지 않게 되면 계속적으로 받아도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마음의 빚으로 일어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그 상당히 심각한 이런 어떤 그 문제의식까지 이런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폭행이 상당히 우리가 어떤 전반적인 어떤 광범위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사이버 및 매체 폭력입니다. 그래 이 사이버 및 매체의 그 폭력은 사이버 상에서 피해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수치심이나 공포감을 야기하는 이런 어떤 행위를 사이버 매체 폭력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피해 학생을 모욕하거나 협박하고 비난하고 위협하거나 헛소문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이제 SNS에 퍼뜨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악성 댓글 달기 위해서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사진 동영상을 찍어서 이것을 어떻게 돼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올려서 이런 어떤 그 유포시키는 행위 이러는 것들이 사이버 매체 폭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매체 폭력을 통해서 이 피해 학생은 어떻게 돼요? 불특정 다수가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서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 고통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한번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어떤 사이버상에 올라가면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유포돼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인 피해상이 엄청적인 이런 어떤 그런 고통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새롭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나는 그런 것도 보지도 않는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올려서 상대방을 어떤 피학생들의 수치심과 명예심을 희석시키는 이런 행동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사이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중되어야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이제 이런 학교 폭력 유형에서는 이제 강요입니다. 강요. 그래서 이러는 강요는 정신적 폭력의 유형 중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언어나 폭행, 그다음에 협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뭐예요? 침해하여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는 강요죄자 한마디로 보면 강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강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강요에는 피해 학생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이 강제 심부름, 심부름을 해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빵 셔틀, 이제 와이파이 셔틀, 뭐 과제 셔틀, 레벨 상승이나 캐릭터 이런 어떤 성장을 위한 게임을 대신하게 하는 행위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이버 상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는 강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제 어떤 심부름은 단순히 심부름을 수준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어떻게 돼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노예와 같은 이런 어떤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거죠. 절대적 복종.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학교 폭력의 어떤 변태 형태로 이제 새롭게 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요는 어떤 노예를 할 때 절대적으로 강요하는 복종이다. 절대적 복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해야 할 일이 이제 해야 할 그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빨리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나가기 때문에 조금 놓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또 빨리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학교 폭력의 현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그 학교 폭력의 조사를 한번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2000년 이전입니다. 5만 명 정도가 집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의 1.5인데 지금은 이제 더 1.3인데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학교 이 폭력 피해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교가 제일 높다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학교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 폭력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35% 정도.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스토킹, 그 다음에 사이버 괴롭힘, 신체 폭행, 금품 갈취, 그 다음에 성추행 및 성폭행, 강제 심부름 이런 것들로 이제 조사된 사항들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항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학교 폭력의 실태를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보면 뭐냐 하면 자, 직접적인 신체 폭력보다는 언어적, 관계적 공격 등을 통해서 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가해라든지 피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초등학교, 이게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은 주로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하루에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디를 가면은 학원도 있잖아요, 학원. 근데 이제 학원은 이제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제일 이제 많은 것이 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자, 시대의 흐름이 이제는 정보화 시대로 변화감에 따라서 이 사이버 괴롭힘이 이제 더욱 다양화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스토킹, 성문제, 셔틀, 아까도 얘기했죠, 빵 셔틀, 뭐 와이파이 셔틀, 뭐 이런 것들, 이 학교 폭력의 여러 유형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정보와 관련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학교 폭력의 원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학교 폭력의 원인은, 자, 학교 폭력의 원인은 일단 피해 원인과 가해 원인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자, 피해와 가해 현상의 어떤 경험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순환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명하게 구분짓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피해 학생이 자신의 피해 당한 사실을 감춘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학생에게 가해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이 이제는 학교 폭력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은 충동성, 공격성, 성별, 개인의 어떤 스트레스 정도, 그 다음에 자아존중감, 동기, 뭐 자극, 추구적인 가치관, 개인의 어떤 도덕성, 우울장애, 학업성적, 부적응, 사회적 기술 능력, 자기 통제력, 분노, 정서지능, 폭력 노출, 이런 어떤 피해 경험, 좌절감, 이런 어떤 다양한 요인이 이 개인적인 심적인 요인에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 우울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울장애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자, 성인의 우울증과는 달리 반사회적 행동을 인해서 이제 위장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 우울장애는 더욱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자, 환경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가정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청소년의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 가정 요인에는, 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자녀가 어떤 희생양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의 양육 방식, 그 다음에 경제적 빈곤, 부모의 이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 환경의 구조적인 어떤 변화와 부모와의 어떤 불안정한 애착 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돼서 이루어지는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부모의 가혹한 체벌은 자녀의 어떤 폭력성과 공격성, 이런 것들을 더욱 어떤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공감 능력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결여된다,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족적인 요인을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을 이제는 청소년의 부정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끊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학교 환경 및 또래 요인입니다. 자, 환경과 또래 집단에 관련된 요인은 뭐냐면, 이 지나치게 어떤 입시주의의 경쟁적인 교육, 그 다음에 교사와의 갈등, 그 다음에 또래의 어떤 동조 압박, 그 다음에 문쟁 등 친구와의 접촉 경험, 그리고 또래 집단 내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로 오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어떤 사회적 기술, 규범적 어떤 그런 규칙, 가치관,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학교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인생의 어떠한 시기보다 강력한 경험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상월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건강하고 안정적인 이 또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을 우리가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문화적인 뭐냐면 사회관계를 산업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시대가 이제 발전함으로 해서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폭력성과 선정성의 정도는 심각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터넷만 틀면은
얼마나 어른지 신체적으로 언어적 정서적 폭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적 폭력 문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송들의 어떤 그런 콘텐츠를 보면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비윤리적이고 폭력적 자극성 선정적 이러한 것들이 아주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난무하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해소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어떤 개선 방향, 이런 어떤 그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그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어떤 그런 바라보고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런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또 하나 어떤 문제 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자,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 요인이다. 그래서 자, 충동적 성향의 청소년은 자, 부모와의 관계가 양호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을 경우 아무리 어떻게 돼요? 문제 행동이 유발되거나 환경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 행동이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상호작용만 되면 그리고 또래 집단의 동료, 동조 강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인적이 드문 경우도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 행동 촉발 가능성이 우리가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청소년들은 제일 먼저는 부모와 상호관계입니다. 상호관계, 응? 상호관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랬을 때 여기 저 사춘기 있으지, 사춘기, 이 사춘기 이 자녀들과 부모와의 간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이 어떤 그런 축구도 하고 같이 등산도 하고 같이 어떤 야영장도 가고 그다음에 같이 어떤 그런 음식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져 갈 때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환경에 아무리 그런 환경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문제 행동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청소년에게 왔다 하더라도 부모와 상의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환경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학교 폭력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